이제 시작이다. 이제 파티 다시 시작한다. 집주인들은 당기고 매수자들은 딸려가겠죠. 이 금액이 지금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한 3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한 보증금이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인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좀 돌아오고 있나요?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예. 뭐 5주 연속 상승이다. 예. 몇 주 연속 상승이다. 뭐 몇 억이 올랐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맞아요. 오른 거 맞아요. 오른 거 맞는데 저는 항상 기준선을 먼저 바라가거든요. 기준선이 언제냐? 작년 2022년 12월이나 올 1월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올랐지. 당연히 그때 예. 이제 바닥이었으니까 예. 당연히 올랐는데 2021년 9월이 정점이었거든요. 예.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이제 플러스 돌아섰으니까 떨어지지는 않죠. 분명한 사실은 일단 바닥은 탈출했다. 바닥은 탈출하고 예. 패닉도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다시 포모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포모가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미싱아웃 되는 거죠. 공포감 때문에 미싱아웃이 되는데 작년 12월도 공포감이었잖아요. 패닉 공포였는데 작년 12월에 패닉은 이제 우리가 패닉을 올 때는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좀 멘탈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 작년 왜 패닉이 나갔을까요? 왜 패닉이 왔을까요? 그때 이제 금리. 그렇죠. 근데 예. 금리가 오를 줄은 알았어요. 예. 우리 다 오를 줄 예상했잖아요. 예. 근데 올라도 이거는 우리 예상 범주 밖으로.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긴가민가 했지. 이거 예. 뭐지? 미국이 진짜 올리네? 얼마까지 올라갈까? 일단 기다려보자. 집을 사려는 분들도 일단 홀딩. 집을 팔려는 분들도 모르겠네? 일단 보자. 7월 넘어가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야, 이거 이 상태로 가면 미국이 5% 금방 넘겠는데? 한국은행 또 3% 안 넘을 줄 알았는데 3%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이 이제 막 커지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일단 홀딩이죠. 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들,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마음이 서서히 급해지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파느냐. 일반 집주인들은 안 팔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6개월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서 과연 팔까요? 내 전 재산을? 쉽지 않고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집주인들은 버티는데 예. 어떤 분들이 팔았냐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이자를 내는데 대출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이자가 2배로 늘어나네? 계산기를 두들겨보죠. 그럼 뭐가 유리할까? 월세가 유리하죠. 네. 그래서 월세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예.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주인들은 어떤 집주인이냐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역전세인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급매물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을 집주인이 착한 임대인이지 돌려주려고 좀 급매로 팔거나 아니면 오늘 또 제가 전화 받았는데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팔고 폭파시키자. 야 동생아, 형이 그러죠. 동생아, 내가 다주택인데 네가 가지고 가고 나한테 돈만 주면 안 되겠니? 동생이 형 무슨 소리야. 나도 2주택인데 이거 상속받으면 나보고 3주택 하라고? 누나가 해. 누나는 무슨 소리야. 니들이 그동안 아들이라고 뭐 그래놓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냥 급매로 팔자. 팔고 그냥 3분의 1씩 나눠 가지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급매물로 나오거든요. 그런 매물들 몇 개가 800개, 600개가 거래가 된.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걸 안 따지죠. 기자분들도 그렇고 실거래가만 보면 이제 막 폭락을 하죠.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한 3개월 만에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 정도 가죠. 10억짜리가 7억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패닉이죠.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 서초구 강남구는 그 정도 빠지지는 않았고 인천 같은 경우 뭐 송도나 동탄 같은 경우는 10억이 6억까지도 빠졌죠. 마이너스 40% 정도 빠졌고 또 우리 기자분들은 저도 이제 기자분들하고 이제 친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뉴스가 또 이게 클릭 수가 나오려면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오는데 그 반토막도 알고 보면 사실은 반토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바다 조망이 나와. 인천 바다 조망이 나오는 로얄동 가격 최고가 2021년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됐어요. 실제로는 더 비싸지. 10억에 거래가 되고 뒷동에 조망이 안 나오는 건 보통 한 8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질 때는 A가 떨어진 거, 예. B 로얄동이 떨어진 가격을 비교를 해버리니까 10억과 5억이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격차를 최대한 벌려놓는 거네. 근데 일반인들은 실거래가 보면 이게 조망이 나오는 동인지 안 나오는 동인지 알 수는 없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뉴스 대비 막상 제 조회를 해보면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면 떨어지기는 떨어졌죠. 근데 반토막은 실질적으로 로얄동 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니면 특수거래. 그렇잖아요. 직거래 해가지고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죠. 뭐 50%, 53% 떨어졌다라고 나오니까 더 놀라지. 놀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얼어붙죠. 그런 상황이 12월 1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화들짝 놀라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작년 7월인가 6월까지만 하더라도 더 떨어져야 돼. PIR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이 비싸.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12월 1월에 규제 막 풀죠. 막 풀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오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푼다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저는 똑같다라고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1.3 대책이 왜 나왔나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모든 규제 지역을 한 번에 다 풀어버렸거든요. 원래 풀 때는 지방 풀고 원래 그렇잖아요. 저수지 이론이라고 해서 외곽부터 지방 풀고 경기도 외곽 풀고 경기도 중심지 풀고 서울 외곽 풀고 서울 중심지 풀고 그것도 투기 지역 뭐 투기 과열 지구부터 풀고 조정 대상 지역 풀고 해야 되는데 이번은 그냥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저는 마용성은 남겨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마포하고 성수도 풀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랬으면. 근데 용산은 남겨뒀지. 근데 사실은 용산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는 바람에 용산까지 풀어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용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강남구 남겨두고는 다 풀었다. 그 얘기는 얼마나 빨리 떨어졌으면. 근데 더 이상 여기서 멈췄죠? 자, 요 정도 되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급매물이 소화가 되네? 원래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정도면 폭락을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들어가도 돼요. 한 30% 정도 빠졌으면 용기를 해서 들어가는데 물론 반등이 빨리 안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가도 괜찮긴 해요. 주식도 그 정도 떨어지면 저가면서 한번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들어왔죠. 그 매물이 실제로 매물이 많지도 않았고 거래량도 많지도 않아요. 이제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원래 집을 사야 되는 수요자들이 있거든요. 작년이라고 집을 안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리가 그렇게 오르니까 사야 될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도 일단 다 홀딩 했잖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서울 12월 거래량이 뭐 800 몇 건에서 1월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400 몇 건? 1,400건 정도 늘어나요. 비율을 보면 800건에서 1,400건이면 몇 프로야?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을 했죠. 통계도 마찬가지지. 주간 변동률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회복 속도가 빠르죠. 쭉 올라가죠. 2월 아파트 거래량이 아마 2,400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또 빠르지. 1월, 2월이 쭉 이렇게 올라가요. 자, 3월 되니까 3월도 늘어나지. 2,900건 정도였나요? 서울 아파트 거래 그 정도 늘어났는데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막 올라간다. 바닥 찍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맞는 말이지.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이제 마이너스자 떼고 더 오르긴 했는데 그래프를 보면 추이를 보면 4월이 주춤해요. 저는 주춤하다고 봐. 왜? 3월이 2,900건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가 되다가 4월이 3,100건 정도 거래가 되고 늘어났지.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저처럼 좀 둔화되고 있는데 비율을 보면 2,900에서 3,100이면 실제로 비율을 보면 몇 프로 안 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5월을 굉장히 예의주시를 했는데 5월 거래량이 지금 3,200 몇 건이고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 계약하고 30일이니까 3,300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3,100개에서 3,300개가 과연 많이 늘어난 거냐. 1월, 2월, 3월 늘어난 거에 비하면 그래프를 보면 쭉 늘어나다가 이렇게 되는. 멈춘 거예요. 저는 뭐 주식 용어로 따지면 그냥 박스권 보합세로 좀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간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자 뗐거든요. 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뭐야 한 6주 7주 더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해요. 0.03, 0.02, 0.03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뭐 0.1에서 0.2 갔다가 0.1 갔다가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 지금이 딱 요 상황. 그러니까 1월 12월을 보면 본 사람들은 많이 올랐다, 상승했다, 바닥 찍고 상승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회복한 거는 맞는데 패닉은 벗어났는데
1차 바닥은 벗어나고 올랐는데 좀 이상해. 2021년 9월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8억 5천 정도 올라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합세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그쵸.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뭔가가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예. 자극이 과연 뭐가 있을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줄 뭐가 나와야 되는 그게 딱히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한번 고민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이제 금리. 금리 예.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정부 정책이 자극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아, 풀어주든지 규제를 하는가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전세.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전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년 10월, 11월, 12월 집값 떨어졌을 때 제가 앞서서 전세가 많이 떨어져서 매매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리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내가 한국은행 총재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 답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올려서 네.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0.25라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압박을 받겠죠.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절대금리를 보면 3.5나 네. 3.75나 네. 지금 이제 3.5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응을 했잖아요. 네. 작년에 왜 놀랬냐고. 3.5가 중요한 게 아니라 3.5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한 엄청 거잖아요. 빨랐죠. 예.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패닉이 온 거고, 3.5는 과거에도 5% 넘은 적도 많았는데 3.5 정도는 우리가 다 적응을 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동결로 예상을 하는데 0.25를 올리면 3.7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은 또 시작인가? 아니, 동결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0.25를 올리면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튀잖아요. 그렇죠. 시장 금리도 튀고 3.75가 아니라 4를 넘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 안 그래도 서로 조마조마한데 예. 집주인들은 또 패닉이 나갈 것이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굳이 내가 왜 들어가야 될까? 저는 아파트 얘기예요. 부동산은 이제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상가, 꼬마 빌딩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있는데, 아파트는 저는 심리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줄다리기 게임이다. 집주인과 매도자와 집을 사려는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 심리 게임인데, 금리가 만약에 올라버리게 되면 집주인들은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매수자들은 당기겠죠. 예. 나는 따라가지 않아. 따라오려면 네가 따라와. 가격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값이 또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의 기준에서 절반 정도는 집이 없는 분들인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에 대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표심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미분양이 늘어나겠죠. 미분양이 늘어나면 또 PF 대출 문제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문제인데 지금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또다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추가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미 많은 규제를 풀었는데 어떻게든 저는 안 올리고 싶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예. 내렸어. 내린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0.25라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난리 나죠.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이제 이제 시작이다. 이제 파티 다시 시작한다. 예. 이제 매수자들이 줄다리기 게임에서 불안하지. 야, 오르기 시작한데 지금 안 들어가면 더 올라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집주인들은 당기고 매수자들은 딸려가겠죠. 그럼 매도자들은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 굳어들이지. 왜 굳이 내가 지금 팔아야 돼? 지금 헐값이라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매도자들은 고점 대비 가격 하락을 생각하고, 매수자들은 떨어진 가격 대비 올랐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금리가 만약에 내려버리게 되면 또 큰 자극을 주죠. 심리적으로. 어디까지 내릴까? 그럼 집값이 만약에 다시 올라요. 집값이 다시 올라. 그조차 정부는 내년 총선 앞두고 집값 오르면 문재인 정부가 왜 욕을 먹었는데요. 결국 집값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도 너무 부담스러워. 약간 어느 정도 안정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딱 좋아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 지금이 가장 해피한 상황이에요. 부동산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예. 단적인 예로 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정책 나온 게 있나요? 예. 없어요. 없잖아요. 오르니까 멈췄구나.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
너무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하겠죠. 예. 이게 너무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 지금 딱 좋은 게 1월, 2월, 3월 회복을 하다가 딱 멈췄잖아요. 보합으로. 예. 딱 중간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10억에서 7억 떨어졌다가 8억 5천까지 와서 멈췄어. 예. 국토부 입장에서 너무 해피한 거지. 적당하다.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데 잡았다는 실적도 나오고. 실적도 나오고 예. 뉴스 보면 최근 부동산 뭐 역전세가 이슈지 집값에 대해서 집값이 오르라서 문제라고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PF 뉴스도 좀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가장 해피한 케이스가 지금 케이스예요. 아, 이대로 총선까지 가자. 총선까지 일단 가고 싶겠죠. 총선 지나도 아마 이 상황을 즐길 거예요. 이게 가장 원하는 케이스인데 물론 이대로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미국이잖아요. 예. 미국이 한 번, 두 번 올린다는데 한국은행도 안 올리고 싶은데 예. 미국이 올렸다? 지금 또 1.75 차이인데 한 번 더 올리면 2%포인트 차이가 벌어지는데 예. 그런 일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에 하나 자금 유출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뭐 환율에 문제가 된다든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흔들 만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은 참 고민에 빠지겠죠.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올리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또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국토부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가자. 당분간은 뾰족한 수가 없다.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니까 우리 경제나 부동산을 봤을 때 가자는 입장인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장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인데 정책 얘기 자연스럽게 나왔죠. 예. 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 예. 지금은 왜? 굳이 개입을 해서 내가 정치권에서 얻을 게 여당이나 정부가 얻을 게 없으니까 개입을 하는 순간 이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하는 순간 야당에서도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실거주를 폐지하고 전매 제한을 오히려 하는 게 맞아요. 단 예외적으로 해외 이민 가거나 지방 발령 나거나 애 교육 뭐 요양 이런 이유면은 허용을 해주는 게 맞겠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지 무조건 전매 제한 다 풀어줘. 그거는 분양권 투기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더라. 아, 결론은 어떻게 되든 하반기는 부동산 정책 나오지 않을 거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변수가 이제 전세인데 전세는 상당히 괴로울 것 같긴 해요. 지금 사실 예. 집값이 오르거나 집값이 내리면 정부가 개입할 수는 있잖아요. 세금 규제를 한다든지 중과세를 한다든지 풀어준다든지 뭐 할 수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 집을 더 짓는다든지 어떻게든 뭔가 할 수 있는데 전세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금리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입의 여지가 굉장히 작아요. 전세 시장은. 어떻게 해줘야 돼? 전세가 규제가 없잖아요. 예. 규제가 없으니까 풀어줄 것도 없죠. 예. 기껏해야 대출 규제. 밖에는 손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역전세 대책도 기껏해야 뭐 DSR 조금 완화해줄게. 이런 거 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게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세 문제는 저는 굉장히 걱정해요. 그럼 떨어질 거라 보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종목에 따라 다른데요. 예.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위기라고 봐요. 왜?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는 우리 알다시피 신용이 기본이잖아요. 아, 그쵸. 전세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권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데 전세는 채권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근데 깡통 전세가 뭐예요?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경매 넘겨도 내가 전세금을 다 못 받아. 네. 그게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깡통 전세가 굉장히 많고 왜? 전세 가율이 높으니까. 사기가 아니더라도 높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어. 전세가 원래 후진적이고 불안한 제도인데 전세금 못 받을 수도 있구나. 우리는 그 관행적으로 믿음이 있었잖아요. 전세금 네. 만기되면 당연히 돌려받는다라는 나름대로의 신뢰와 약속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게 깨져버렸죠. 그럼 이제 전세가 앞으로 인기 안 끌고 다 월세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죠. 저도 제 아시는 분들, 고객님들 오면 그냥 월세 가라 그래요. 제일 속 편하니까. 월세 내고 만기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별로 깔끔하게. 이자랑 월세도 차이도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월세가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로 가는 방법. 예. 두 번째는 매매? 매매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월세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매매는 사실 빌라 오피스텔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부담스럽죠. 어쩔 수 없이 물리는 사람들 아니면.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아파트로 가야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깡통 전세고 아파트 사기는 뉴스 안 나오잖아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지. 경매로 아파트는 나가도 할인율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율도 40에서 60%밖에 안 돼요. 경매 넘기면 내 전세금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아파트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예. 서울 같은 경우 더 높잖아요. 사기를 해도 만만한 대상을 사기를 하지 10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사기를 친다고? 그건 너무 부담스럽지. 투자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한 아파트 전세로 가자라고 해서 아파트로 수요가 들어오긴 해요. 그러면 아파트 시장은 어떠냐? 아파트 전세는 요즘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작년에 예.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대출이자 내나 월세 내나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예. 차라리 그냥 월세가 좋다라 해서 월세 갔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만기가 된 사람들의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전세 가격은 떨어졌잖아요. 예. 10억짜리 전세가 뭐 7억까지, 6억까지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월세 너는 왜 안 떨어지냐? 예. 왜? 월세는 그동안 강세였으니까. 자, 지금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전세가 7억 전세의 대출이자 계산해 보니까 전세가 유리한데? 아파트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는 전세로 다시 좀 유입이 되는 수요들이 있어요. 빌라 오피스텔에서도 들어와요. 예.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어요. 아파트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올라가는 속도잖아요. 회복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한 번 내려가면요 올라가기가 힘든 게 우리 전세 계약 2+2가 도입이 됐잖아요. 계약갱신 청구. 한 번 내려가면 4년 걸려요. 다시. 왜? 세입자들은 전세금이 떨어지면 2+2 안 해요. 예. 돌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다른 집이 더 떨어졌으니까 예. 나 전세금 받아서 예. 내 유리한 대로 가면 되니까. 예. 전세금이 오르잖아요. 예. 100% 2+2 계약갱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4년이 걸리거든요. 에다가 지금 강남이 중요한데 왜? 강남이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강남 전세가 올라가줘야 나머지 지역들도 따라 올라가 주는데 강남이 아시다시피 올해도 뭐 원베일리 물량도 있었고요. 올 3월이었나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도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년 초인가요? 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퍼스티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인가요? 6,700세대나 돼요. 계속 들어오네요. 안 그래도 네. 한 18억 정도 했었거든요. 개포 쪽이 네. 개포자이가 입주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전세가 18억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장이 되니까 그게 11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와. 11억 떨어졌다가 12억, 13억 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원벨리 나와.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이거는 6,700세대야. 원벨리하고 개포자이 합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물량 또 소화시켜야 돼. 주식으로 치면 대규모 유상증자가 계속 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네. 새 아파트에 내가 왜 원밸리에 꼭 살아야 돼? 내가 개포자이에 왜 꼭 살아야 돼?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뒤에 퍼스티어가 더 유리하네? 더 저렴하네? 하면 그쪽으로 가요, 또. 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강남도. 그러니까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떨어졌어요. 더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미 18억에서 11억에서 13억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아니 강남 전세가 새 아파트가 그러면 7억, 8억 간다는 얘기야? 더 싸지는 거네요. 다른 지역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이미 떨어져서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역전세 최근에 이슈가 되는데 예. 깡통 전세는 내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는 거. 예.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10억짜리 집값에 전세가 9억인데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면 팔아도 8억이니까 내 전세금 9억이면 못 받는 거잖아요. 예. 또 그런 경우들도 있죠.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냥 10억이라도 경매 넘어가면 한 7억에 낙찰되면 내 전세가 9억인데 그것도 깡통이죠. 그쵸. 또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인천 건축 사기왕처럼 사기당해서 깡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깡통이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역전세인데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은 정상이야. 집값은 10억, 전세는 5억, 예. 전세가율 50%, 예. 경매 넘기면 다 찾아요. 예. 근데 전세가 4억으로 떨어졌어. 1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당연히 줘야 되는데 네. 돈이 없어요. 생각보다 집주인들이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그 집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그 연구를 한 거잖아요. 1억을 못 주는 거예요. 말이 1억이지 강남은 몇 억씩 떨어졌으니까 18억이 13억까지 떨어지면 5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5억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예.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면 부자다, 뭐 자산가다라고 하는데 자산가 1순위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 세 채 가지면 100억 자산가 될 수는 있는데 자본가는 아니죠. 축의금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어도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많죠, 많죠. 그러면 못 돌려줘. 못 돌려주면 집주인들의 반응이 두 부류가 있어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좀 뻔뻔한 케이스. 내가 뭘 잘못했지? 전세금 떨어진 게 내 잘못이야. 몰라. 또 한 부류는 좀 양심적인 분들.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아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주고 싶은데 진짜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역전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정부가 DSR을 그 돈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역전세에 대한 부족한 돈을 DSR로 좀 지원을 해주겠다. DSR을 풀어주겠다는 거고 제가 왜 1년 정도 저는 1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역전세를. 1년 정도 보냐면 아까 우리 개포 강남 이야기도 했지만 실제로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7월 말인가요? 8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집주인들은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막 올렸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갔냐면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계약한 전세 계약이 금액이 높아요. 제일 피크 찍은 것들. 피크 찍은 것들. 높은 가격이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게 계약한 전세 물건들인데 애들이 2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계약할 때 가격이 떨어져 있겠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이유는 없죠. 돌려달라고 하겠죠. 이 금액이 지금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한 3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에 전세 계약을 한 보증금이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300조 중에 다 사고가 나진 않죠. 그 중에 10%만 나도 30조. 이게 사고는 아니지. 집주인이 못, 사고 나면 사고지. 사기는 아니고 사고인데 집주인이 못 돌려주는 게 어디로 튈지. 만약에 금리가 올라 버린다?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거래를 그냥 좀 싸게 팔아가지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싸게 팔려고 해도 지금 아주 싸게 팔아야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착한 임대인일 수도 있는데 세입자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그런 집주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800건 정도 거래가 됐잖아요. 그 일부 사례고 다수의 집주인들은 과연 세입자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10억짜리 집을 8억에 팔아야 될까? 집주인들은 10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 최고점을 내가 이겨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야 8억이든 7억이든 팔아. 내 전세금 5억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집주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 10억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팔고 싶죠. 못 파는 거지. 내 전 재산인데 나보고 실제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집을 뭐 3억이나 5억에 사신 분들이야 8억에 팔아도 돼요. 9억에 사신 분들은 어떡하라고? 10억에 사신 분들은 세입자한테 전세금 돌려주기 위해서 내가 2억을 손해보면 결국 나는 5억 투자해가지고 3억 남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문제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 물량도 그렇고요. 이런 그 당시에 고점에 높은 가격에 계약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우리를 좀 괴롭히겠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폭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 빠르게 반등하기에는 어렵겠다. 내년 하반기는 넘어가야 역전세가 좀 해결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좀 상승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전세가 상승으로 넘어가야 물론 전세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전세가 좀 올라가줘야 그게 오를까? 예를 들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내년이 2024년이죠. 2025년에 오를 수도 있고 2026년에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전세가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 집값 올라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죠.